정말 의자 딱 2개,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세팅이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곳에서만 나의 근무 환경은 항상 그곳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석사 나오고 그 수련할 때까지 내 앞날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어디서 일하게 될까? 꼭 그런 세팅이 있는 데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막 1급이든 전문가든 엄청 많은데 나는 어떻게 어디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탁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일하러 왔을 때는 되게 놀라운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요. 상담실이 없었어요. 그냥 직원 쉼터만 있고 그냥 세팅이 없는 상태. 그리고 저의 직종은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갔을 때 관장님부터 해서 짜르르 얘를 뭘 시켜야 될까?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일을 찾아야 했고 이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임성심리 치료사를 줬으니까 그냥 연결 잘 되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했었고 저는 거기에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좀 올해 한 해는 많이 뛰어들어서 파악을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에 화면은 다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앞부분은 재산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가정이탁지원센터라는 곳이에요. 이거는 제가 수련할 때 알게 됐었던 센터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놀이치료를 하게 됐던 아동이 위탁 가정이라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위탁 가정이 뭐지? 이랬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집 애를 대신 키워주는 거예요. 그 일반 집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자기 애가 아니지만 뭐 옆집에 안 된 사정에서 우리가 키워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게 이제는 제도화 돼가지고 뭐 학대 피해 받은 아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모가 못 키워가지고 버려진 애라든지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셨죠?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애라든지 시설에 있는 애들을 그 위탁가정에서 키우게 되는 그거를 제도화시켜서 위탁가정지원센터에서 그거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 하나 있고 뭐 전국에 17개 정도가 있어요. 뭐 경남, 뭐 제주, 뭐 이렇게 다 뿔뿔이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는 이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목동 쪽에 위치해서 화곡동 그쪽에 위치해 있는데 서울은 이만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구석이 있어서 이 하나가 그 새로운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만나러 갈 때는 되게 거리가 멀더라고요. 어쨌든 위탁가정지원센터가 이렇습니다. 직원 하나는 이렇고 상담원이 많네요. 상담원이 담당자예요. 그 구별로 뭐 25개 구가 있는데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이렇게 한 사람이 담당하고 이렇게 6개를 쪼개서 파리처럼 쪼개서 그 자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가 케어하는 그런 사례 관리를 하는 거. 네네, 사례 관리를 다 모두가 다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근데 임상심리사를 왜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처음에 위탁 부모를 뽑을 때에 조금 궁금했었던 거죠. 이 사람이 과연 괜찮을까? 이 사람이 혹시 뭐 애를 학대하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그리고 아동도 얘가 지금 괜찮은가? 그러니까 같이 저 사람들은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도 대략 어떤 좋은지 어떤지를 알지만 조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아이의 상태나 그 위탁 부모하고 양육 방식이나 이걸 좀 명확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임상가를 뽑아야겠다라고 해서 뽑게 된 거였어요. 한 가지 뭐가 예를 들자면 그 위탁 가정의 영유아가
학대를 받는다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학대를 받았다는 사건이. 근데 그 애가 병원에서 의사한테 발견이 돼서 의사가 신고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애를 관리했는데 그러면은 얘는 위탁아동인데 위탁가정지원센터에서는 왜 이거를 관리하지 못했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몰랐다면 너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면밀히 잘 관리하고자 임상관을 뽑게 되었어요. 약간 그 내부 감찰요원 어찌 보면 좀 그래요. 왕따 되기 쉬운 자리다. 네, 왕따 되기 쉬운 자리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되게 에너지가 밖으로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행동력이 진짜 따봉이었어요. 되게 보면서도 뭐가 이렇게 딱딱딱 필요하다, 자원 딱딱하고 오늘 우리는 전에서 막 거의 막 투입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계속 상담실에 앉아만 있어봤잖아요. 지금 쭉. 그리고 얘기하면 다 그 애를 막 파고들고만 했지 그 애를 도와주기 위한 외부적인 건 우리는 잘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 애가 갖고 있는 문제가 왜 너가 뭐 인지적으로든 뭐든 다르게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애를 많이 얘기하지 그래? 환경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까지는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 아이들을 상담하거나 보면서 이 아빠 진짜 에너지 좀 너무 심한데 이거만 아니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애들은 위탁가정이 바뀌면 되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치료를 하지 않아도 그냥 주위 환경만 달라졌을 뿐인데 그걸로 되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제도가 정말 되게 좋은 제도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6명 사례를 혼자 다 보는 거예요. 다 같이 가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저분들의 사례에서 뽑아내는 거였어요. 좀 주요 관심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니면 부모가 조금 그렇습니다라든지 그걸해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주고 담당자는 그걸 정보를 알고 어떻게 대해주면 더 좋을까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보는 같이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거였고 팀장과 관장님에게도 그거를 알려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일단은 제가 되게 얘기가 두서없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위탁이라는 것이 유형이 있어요. 생판 모르는 피가 안 섞인 애를 키우는 것이 되게 일반 위탁이라는 거고 그 우리나라의 친부모가 아닌 그 외의 사람이 키우는 것도 위탁제도에 들어가요. 걔네는 그 구청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저희한테는 명단이 오게 되거든요. 얘네들도 관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경우도 있고 엄마 아빠가 수방됐거나 사망했거나 질병에서 못 키우거나 이럴 때에도 주위에 이모, 고모, 삼촌 다 키우게 되잖아요. 그것도 위탁제도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은 비율로 보면 대리 양육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키우는 거고 친인척은 삼촌, 고모 이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합쳐서 한 서울에 1,100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100건 정도 계속 새로 신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에도 신규일 때 저도 투입이 돼서 같이 보고 하게 돼요. 그리고 일반 가정 입장은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세대 수는 아동 수는 55명 정도 있어요. 일반 입장.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키우는 그 건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되게 좀 작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가진 거, 제가 배운 거를 어떻게 이 업무에 녹여내야 될까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애를 만나면 어떻게 만나지? 사실 센터에 있으면 의자와 책상과 이거 기본 세팅을 있잖아요. 자 너만 들어와서 애만 만나고 애가 가게 되면 그다음 부모님 모세를 만날 수 있는데 집이 허름해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 집이라거나 아니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 들리고 막 이러면 상담이 전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세팅을 만들어서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 그리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정말 간편한 거는 BGT라든지 그림 검사인데 그림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책상이 없어요. 이 밥 먹는 상 막 이렇게 뭐 이게 할 만한 게 있니? 밥 먹는 상 되게 낮은 거 거기다가 막 그려야 될 때도 있고 이러면 정말 이거를 검사를 실시했다고 과연 내가 이거를 신뢰도를 믿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상담도 애가 이 한 자리에 다 있는데 어머님이랑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머님 제가 다음에 아이가 없는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분리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제 딴에는 그런 방식과 룰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거기까지 세팅이 없는 거예요. 상담을 그냥 애를 만나서 하는 거지 그 집에 갔을 때 뭔가 그냥 내가 가면 그냥 알아서 이게 되지 않을까? 뭔가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를 어필하기가 조금 초반에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저한테 되게 애 먼저 보셔야 되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제가 애를 볼 때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담당자분들을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10분, 15분?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거 어떻게 지내? 그럼 내가 저 사실은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만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거나 애는 괜찮다는데요. 이렇게 하게만 되니까 제가 계속 만났을 때는 한 3, 40분은 걸렸었어요. 나랑 얘랑 생판 처음 보는데 이것도 터야 되고 그리고 트고 그림 검사까지 가야 되고 그림 검사에 또 질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방법을 좀 많이 고심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 검사에 맨 앞에 잘 나오는 그 MMPI랑 SCT를 세트로 해서 주기에는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거에 큰 뒤통수 맞는 일이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수련했을 때 행동 관찰을 한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보고서를 쓸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 위탁 과정 책정되기 그 루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입 때는 경로를 보면 처음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탁 부모 4시간 교육을 받아요. 그 4시간 교육은 이 제도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듣고 해볼만 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신청을 해요. 그러고 나서 뭐 담당자분들이 가정방문 조사를 가요. 2년 정도가 그렇게 가서 집이나 뭐 아이 키울 방은 어떤지 이런 걸 쭉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친해지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당장 여기 사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몇 번쯤 만나보고 얼굴 익히고 틀고 이런 과정을 한 다음에 양육을 하게 되고 이제 친구랑 복귀하게 되는 이 전체적인 루트인데 저는 부모 교육에 일단 처음에 들어가요. 저 4시간 중에 1시간 정도를 같이 간단한 소검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 제가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목표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는 사람이고 뭐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알고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그래서 OK가 다 되고 가정방문 조사를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또 검사지를 슬슬 드려요. 그래서 검사지를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받아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위에 사람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저 사람들도 검사를 그렇게 오래 실시해서 했기 때문에 결과를 안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또 머리를 쌓으면서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우리만 아는 게 사실 목표인데 보면서 막 이러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서 다시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 하시는데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떠셨어요? 이거부터 좀 많이 판단을 해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가정이탁 양육을 하면서는 그 담당자가 저랑 처음에 같이 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담당자는 가정 위탁 아동을 1년에 4번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의외로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같이 갔고 문제가 있다,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된다 하는 경우는 제가 또다시 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연계를 하거나 이런 경우 연계를 하거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부모들이 위탁 부모가 제가 오는 걸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문을 해봤는데 담당자랑은 친해졌어요. 위탁 부모가 우리가 애를 이렇게 키워줄게요. 이래서 키우는 사람이 그런 입장에서 상담사 임상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눈을 이렇게 하고 혹시 애를 막 이러면서 의심의 눈출 애를 어떻게 양육하시죠? 막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탁 부모 입장에서는 아우 되게 잘해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저를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이해는 되시죠 입장이. 그런 입장까지는 처음에 많이 누락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참 묘하게도 담당자는 그거를 예견하고 있었어요. 근데 싫어할 것 같은데 좀 힘들 것 같은데 담당자는 그 정도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얘기했고 저를 고용한 관장님은 아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겠으니까 날 같이 보내라. 이렇게 해라. 그래도 다 봐야 된다. 라는 입장이 그 위에와 그 사례관리팀하고 그 마찰이 좀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그리고 처음에 초반에는 위탁 부모를 MMPI를 했었거든요. 다 광어로 막 나온 거예요. 너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난 잘 지내,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모도 내담자이긴 한데 나도 이 사례관리자처럼 조금 터야 될 필요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은 사실 그런 거 이렇게 표시를 좀 들렸는데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감시받고 있다고 느낌을 강하게 받은 거예요. 내가 얘를 뭐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도 내가 잘 키웠어 이런 게 초반에 많이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핑크 때 있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위탁 가정 아이들이 잠시 그 보호 받다가 다시 저기 맨 마지막에 보면 친가정으로 복귀한다고 했는데 그 원래 친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위탁 가정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친가정에 있던 부모들은 계속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해서 나아지는 상태로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저도 그거를 매우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참 웃긴 거는 친가정인 경우에 어떤 사례들이 많냐면 수감되어 있거나 미혼모 지금 막 고2예요. 애가 막 3살인데 고2고 막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거나 그런 미혼모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자립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어야 되고 집도 구해내야 되고 이런 거를 여기에 맡기면 그게 쭉 이어져야지 좋은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미혼모든 어떻게든 실수를 해서 애를 가져서든 낳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회에서 누군가 키워주니까 한편으로는 후련하고 편한 거예요. 그 친부모가. 그래서 대신 키워주는 애가 있고 자기가 수습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키워주는 아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놓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그 친부모 중에도 조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키우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약간 그거는 되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여기 담당자 기관 입장에서도 애를 주기가 좀 많이 우려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애를 맡겼으니까 내가 진짜 잘 해봐야지, 나도 정말 자립할 수 있게 해봐야지, 아니면 내 정신질적인 이 병을 많이 낫고 해봐야지, 그 의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위탁 아동 중에 어떤 아동은 계속 그게 좌절된 아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가정에서는 되게 잘 살아요. 엄마 아빠도 그렇고 되게 가정이 탄탄해서 거기서 잘 사는데 그 아동도 그 친부모하고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만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만나겠다고 하고 만나고 엄마가 6개월 있다가 너 꼭 데려갈게. 우리 그때까지만 그렇게 살자 이러고 계약 파기하고 또 1년 미뤄지고. 그러니까 얘가 되게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5살, 6살 남자애, 뭐 여자애 뭐 이러면 되게 보고 싶은데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고 못 가면 못 온다고 그러고 약속을 맨날 취소하고. 내가 되게 거기서도 위탁가정에서 또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그럼 다 위탁부모가 사실 힘들어 죽겠다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되게 맡기면 정말 치료하고 나아져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여기 제가 왔을 때는 잘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그 친부모에 대한 임상가의 어떤 케어가 들어가고 있나요? 제가 시도를 했었을 때 제가 수련할 때 왜 그 위탁 아동을 만났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동이 저는 수련생일 때는 그 아동하고 잘 상담하면서 위탁 과정에 적응이 돼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친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거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줄. 그래서 그 친부모한테 만나자고 그 연락을 취했거든요. 근데 그 친부모는 일단 일정이 다 안 되시고 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다 근무고 이후에도 뭐 되게 늦게 끝나고 이러면 토요일밖에 안 되는 거라서 토요일 잡았어요. 근데 저는 토요일도 나오겠다. 토요일 어느 정도 꼭 나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뭐가 안 돼서요. 정말 그 연결이 되게 잘 안 돼요. 책임감이 되게 생각만큼 되게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때에도 막 뭐 무슨 에피소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는 그 위탁 부모도 있으시고 바로 뭐 욱하고 앉은데 당장 애를 데려가겠다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으시고 그럴 때마다 계속 케어하고 막 또 그분도 안정하게 또 해드려야 되고 애한테 피해가 안 가게 막 기관에서 막 양쪽을 조율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조금 더 설명을 중간중간 생각나는 대로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초기 면접에 가서 그 신규 대리친인 저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를 키우는 경우에 이제 투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보고 일반 입학일 때도 같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특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에는 엄마, 그 집안 문제였잖아요. 엄마 아빠랑 자기들이 낳은 자식이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다 유전자적으로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라 뭐 기질적으로든 뭐든 이렇게 개입이나 이런 거 유추가 가능했는데 이거는 생판 나는 경우와 뭐 정말 얘랑 그 혈연 관계지만 좀 이렇게 한 달이 건너져 있는 경우여가지고 사춘기 이럴 때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게 되는 경우에 애가 갖는 부적응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의외로.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애는
되게 안정적이고 근데 그건 참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 것이. 근데 제가 여기서 바로 트윗에서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참 애착이 언제 이렇게 형성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하나 알게 됐고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약간 자격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젊은 엄마가 아니어서 우리 애를 내가 하늘에 못 놀아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식을 잘 못 키우신 경우에 그 손자를 맡게 됐을 때 아주 한이 돼서 그렇게 애를 안 넣고 끝까지 키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본인이 키우기 힘든 상황인데 신체적으로든 뭐 어디가 아프고 막 맨날 병원 뭐 투석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그 손자를 내가 귀엽고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엄마가 되면 그 양육 성공적인 양육 경험을 되게 하고 싶어 할 수 있겠다. 되게 집착이라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얼른 애를 밑하게 넘기고 본인이 이렇게 치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용납 안 하시는 할머니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에너지가 없고 애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거를 마음 아파하면서 애를 놓지는 못하고 그 애가 자기의 어떤 기둥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도 학대죠. 되게 그런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대리 친입적인 게. 그리고 또 일반 위탁에서 체벌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자기가 키워주겠다고 한 아이인데 그 애를 얘가 이제 얘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 외상이든 애착 외상이든 뭐 이런 게 있었던 아동인데 도둑질 뭐 하는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체벌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발각이 저희한테 다 발각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개입해야 될까? 저는 날카로운 눈을 하고 그 엄마를 쳐다봤는데 그 엄마는 계속 축소 보고하면서 나를 유야며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들도 많았고 그럴 때 기관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체벌하니까 애를 맡길 수 없어요. 빼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이 애를 이 정도 문제 행동이 있는 애를 또 누군가가 키워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다 없다고 하면 그것도 노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탁 부모를 잘 달래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는 체벌 아동학대에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몇 번 개입했다 뭐 이런 거를 끝까지 자료를 남기고 그런 대처는 있었던 것 같고 궁금한 게 일반 위탁은 나하고 연이 없는 아이를 이제 위탁을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게 그 위탁 부모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하면은 뭔가 뭐 세금이 감면된다든가? 그런 거 의외로 혜택이 잘 없는데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혜택은 한 달에 15만 원. 그리고 아동은 수급자로 책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돈이 나라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봤자 뭐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이제 어느 위탁 가정에서는 돈이 많은 거 그래요. 맞아요. 이 애가 어느 집에 가느냐에 따라서도 얘의 앞날은 달라지더라고요. 되게 잘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진짜 그 집안의 그 재력도 이제 자기 것이 되어서 되게 좋은 유치원 보내고 근데 그 받는 돈은 정말 한 달에 15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위탁 부모들을 봤을 때 주로 종교적인 걸로 많이 의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이신 것 같아요. 뭐 목사님이시라거나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뭐 기도의 응답으로 뭐 사회에 뭐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하게 되신 분들 거의 대부분 기독교셨어요. 그 집안에 뭐 엄마 아빠도 다 목사님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제가 NM을 들이댔으니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거부적이셨는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위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위탁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편차가 되게 큰가요? 위탁 가정에 대한 뭐 경제적이라든지 지리적인 수준이라든지. 네, 편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를 뭔가 편차를 예를 들자면 우리 기관을 끼고 아이를 받는 경우가 있고 자기들끼리 아이를 먼저 만나서 저희 다른 애를 키우고 있어요 할 경우에도 일반 위탁으로 들어오거든요. 약간 노선이 다르죠.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이 어떻게 놓고 가서 자기가 키우게 됐는데 얘를 일반 위탁으로 우리한테 통보하듯이 오는 경우가 있고